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경제 수학에서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재무제표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하고 또 한 번 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지금 에비타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에비타에 포함되는 지금 상각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건물이나 공장, 차량, 지적재산권 등이 있습니다. 저 뒤에서 한번 다시 볼게요. 강가라고 하는 뜻은 유형자산이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강가라 하는 거죠. 근데 상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의 가치가 줄어든 만큼 재무상태표상에서 장부 가치를 하향 조정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실제 회사 계좌상에는 현금은 안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쭉 되어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요즘에 좀 2019년부터 해가지고 회계 기준이 지금 바뀐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그 사용권 자산하고 그 리스 부채 이제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재무제표를 볼 때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그 임차인 같은 경우는 보증금을 지금 1억 원이죠. 이거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부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월세 1,000만 원을 그리고 24개월 2년 동안 지금 계약을 맺었다라고 한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 보면 그 비용인데 그 사용권 자산에 대해서 먼저 24개월 하면 지금 2억 4천만 원에 대해서는 일단 사유권 자산이라고 감가상각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을 리스 부채 지금 이자 비용으로 이렇게 떨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2023년 1월 1일 날부터가 2월 1일 됐으면 월세 1,000만 원 나갔죠. 그래서 자산의 사용권 자산으로 놓고요. 2억 4천만 원. 그래서 1,000만 원 떨구었으니까 이렇게 2억 3천만 원 이렇게 지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부채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1대1 지금 대응 관계로 앉아 지금 들어가는 부채에서는 이제 이렇게 리스 부채로 해서 이렇게 쭉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재무상태표에 보면 사용권 자산, 부세, 리스 부채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채권 부분에서 채권에서 이제 만기까지 보유를 만약에 하는 경우에는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 1월 1일부터 해서 쭉 만기까지 이렇게 되었을 때 90만 원에 처음에 구입을 했는데 채권이 이렇게 지금 100만 원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25,000원 지금 25,000원 그래서 만기까지 이자하고 원금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죠. 그런 경우 그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에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도에 매각하는 경우는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에 지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채권을 갖다가 팔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주식 같은 경우가 공정가치 측정 금융 자산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정가치 측정 금융 자산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요 공정가치 측정 금융 자산에서 쭉 이렇게 있는데 단기 손익이라고 판단될 때는 단기 손익의 공정가치 측정 금융 자산으로 이렇게 하고요. 포괄 계산서에는 금융 수익 또는 비용으로 반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단기 손익이 아니라고 봤을 때는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 자산이라고 해서 기타 포괄 손익에다가 이렇게 반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경영 참여 목적으로 지금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주식을 50% 초과해서 보유하거나 실질적인 그 지배력을 행사할 때는 연결 재무제표에다가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결 재무제표에 종속기업 주식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종속기업의 주식 가치를 따로 표시하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반해서 주식이 20% 이상 50% 이하 보유하고 있을 때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지분법 회계로 가져가는 거고, 갖고 있는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주식을 재무상태표에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에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열사를 많이 보유한 경우에는 주석사항을 갖다 확인해서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망할 위험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좀 좋겠어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다시피 자산에 보면 상각 후 원가 금융자산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당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 이렇게 되어 있죠. 비유당 자산에서도 포괄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 공정가치 금융자산 되어 있는 사항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는 기타 금융자산에서 여러분들이 또 살펴보면 되겠죠. 추측하고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추측해서 한번 쭉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지배회사와 지금 종속회사 사이에 보면 B회사의 주식을 갖다가 그 50% 초과해서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할 때 대표에서는 연결대무제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그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를 하나로 보는 거죠. 회사로 이렇게 가져간다라고. 그래서 A회사가 B회사의 주식을 60%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억 원에 대해서 60% 6천만 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여기서 4억 6천만 원이 되는 거죠. 이 집의 지분은 4천만 원 이런 것만 여러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결손익계산서에서 지배기업을 그 소유주에게 기속되는 당기손익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는 우리 손익계산서에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고 나면 매출총이익이 나오고 판매비와 관리비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죠. 요까지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좀 봐야 되겠죠. 여기에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 이걸 빼고 나면 법인세 비용, 차감적 순이익이 나오죠. 여기서 법인세 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지금 나오겠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좀 잠깐 볼게요. 뒤에 있는 부분. 자, 영업의 수익 빼기 영업의 비용인데 이거는 금융수익이나 금융비용, 관계기업 평가손익, 지분손익, 기타수익이랑 기타 비용 이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융수익 같은 경우는 이자수익, 배당수익, 금융상품투분이익, 금융상품평가이익, 외환차익이라든지 외화환산이익 등이 되고 금융비용은 이자비용, 금융상품처분손실, 금융상품평가손실, 외환차손, 외화환산 손실 등이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 어떤 경우에는 기타 수익이나 기타 비용에 이런 것을 넣기도 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 관계기업에 대한 평가손익지분법으로 이렇게 지금 그래서 A회사, C회사에 대한 주식을 20에서 50%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C회사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업무와 영업 관련해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거죠. 지분법 손익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영업 외 수익 외에서 들어가는데 요 만약에 30%가 들고 있으니까 요 지분법 손익으로 지금 들어간다라고 하는 영업의 그 수익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 지분법으로 영업의 비용으로 이렇게 이제 좀 들어가면 되겠죠.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50% 초과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분법으로 이렇게 지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영업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제조업 같은 게 제조 원가와 매출 원가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품을 팔고 있는 판매비와 관리비 부분에 있는데 요 두 가지 전부 다 있죠. 각각에 대해서 고정비와 변동비를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크게 보면 영업비용과 영업의 비용으로 이제 나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영업비용은 다시 원가, 대조원가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는데 그 전부 다 인건비하고 감가상각비, 경비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매출원가로 잡힐 수도 있고 판매비와 관리비로도 이렇게 그래서 그 제조를 해서 물류 창고에다가 이게 보관을 하는 부분은 재고 자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재무상태표에 나타나죠. 판매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매출 원가가 이렇게 생기는 게 손익계산서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자, 변동비 같은 경우는 그 제품의 생산이라든지 판매량에 따라서 나는 비용이죠. 이게 재료비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죠. 그래서 고정비는 제품의 생산 판매와 관계없이 일정한 비용이죠. 인건비, 감가상각비, 자료 완전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영업 비용은 변동비와 고정비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고정비가 조금 많은 기업은 판매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고정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는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경우도 판매량을 많이 증가시키면 이익을 많이 발생하니까요. 근데 변동비가 많은 기업 같은 경우는 이익이 거의 일정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 전제사항이 뭐냐면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좀 중요한 거죠. 그리고 판매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익까지도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도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부분인데, 이거 한 번만 더 좀 보고요.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 주식의 발행으로 설립한 회사죠. 이 회사라는 것을 돈을 버는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 되고,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받은 거죠. 그래서 그 구성원이나 관리자와는 별도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사업자는 이 대표자가 내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죠. 여기 보면 발기인이 있죠. 주식을 전부 인수하는 경우 있죠. 발기인이 처음에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발기인이 전부 다 주식을 다 인수하는 경우는 발기설립이라고 하죠. 그런데 반해서 어떤 경우는 그 주주를 모집하여 발기인 외에 주주가 주식의 일부를 또 다른 사람들이 인수하는 경우는 모집비라고 하는 거죠. 모집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주총회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경영은 즉 이사회에서 하는데 여기서 업무집행기관이고 대표이사, 집행임원 선임 이렇게 가는 그 부분은 정확하게 여러분들 아셔야 나중에 정관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아까 다시 보면 이렇게 지금 두 가지에서 하나 더 있죠. 감사도 되도록 둬야 돼요. 독립기관이죠. 여기도 두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식시장은 발행시장하고 유통시장이 있는데 처음에 여러분들 설립할 때 이야기하는 거고요. 유통시장은 장외와 장내시장이 있고 그리고 IPO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겁니다. IPO를 해서 이제 그 장내시장으로 넣는 경우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코덱스 유가증권이라는 것은 대사성 가치가 있는 문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식채권은 수표, 상품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투자자들은 그 증권회사를 통해서 증권거래소와 이렇게 실질적으로 유가증권을 매수, 매도를 하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가상각이란 그래서 장기간 지금 사용하는 유형자산 금액을 내용 연수에 따라서 배분한 유형자산입니다. 자, 그래서 감가상각하는 유형자산은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선박, 차량, 운반고 이런 것들인데 건설 중인 자산이라든지 토지는 속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 주식회사에 2,550만 원을 주고 이 기계공가가 되죠. 기계를 구입했는데 이 기계를 5년 동안 제품을 만들어서 이 내용 연수죠.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합니다. 5년 뒤에 이 기계는 50만 원 지금 받고 잔존 가액이 되죠. 중고로 팔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생산 제조 활동에서 매출 원가에서 감가상각비로 갈 수도 있고요. 판매 관리비에서 우리 감가상각비가 지금 비용으로 지금 들어갈 수가 있죠. 회계 감사는 여러분 알다시피 외부의 독립적 감사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재무대표는 여러분들이 별도로 이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요인데 감사보고서에 있는 재무제표를 보는 것이 훨씬 그래서 그렇게 되면 될 거고 그 다음 손익계산서에 있어요 여러분들 몇 가지가 손익계산서죠. 손익계산서에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라든지 토지, 주식 등의 가치가 상승해서 평가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팔지는 않았죠. 그래서 환율의 변화를 평가손익이 나타나는 등 이제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실현되지 않고 단기순이익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미실현 손익 같은 경우는 기타포괄손익에다가 별도로 요 밑에 넣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타 보는 요 단기순이익 바로 밑에다가 넣는다. 요 밑에. 그래서 여러분들 재무제표 때 보면 되겠습니다. 유형자산은 회계처리에서는 유형자산 손상차손이라고 하는 거고요. 유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가치가 장부 가격보다도 현저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을 때는 이를 갖다가 손실로 반영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유형자산 차손이 손상차손이 3천만 원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형자산 회계 처리할 때 예를 들어 어떤 경우에는 유형자산을 처분이익이 1,000만 원으로 갈 수 있고 왜냐하면 이게 장부 가격이 4천만 원인데 5천만 원에 판매를 했다면 처분이익이죠. 유형자산에 대한 처분이익이 1,000만 원이다. 이제 이렇게 자 그리고 유형자산의 회계 처리 부분에서는 그 매출 원가에 감가상각비로 있고요. 판매비와 관리비의 감가상각비로 갈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까지 끝마치고 나서 유형자산 처분이익 같은 경우는 영업의 수익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 손상차손이라든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영업의 비용으로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거죠. 무형자산은 기업이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장기간 보유하는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무형의 자산인 거죠. 그 영업권, 개발권, 산업재산권 이런 것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무형자산의 회계 처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그 소프트웨어 사용권이죠. 이 계약 기간은 5년에 5천만 원을 이렇게 했다면 5천만 원에 대한 상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상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우리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하고 비슷하게 해주면 됩니다. 무형자산에도 회계 처리 같은 경우는 매출원가에서 무형자산 상각비로 넣거나 판매비와 관리비 쪽으로 넣든지 하고요. 처분을 할 때 영업의 수익으로 무형자산 처분 이익이나 또는 영업의 비용으로 무형자산 손상차손이나 무형자산에 대한 처분 손실에 지금 갈 수도 있는 거죠. 처분 손상 이 차이는 뭔지 아시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형자산의 회계 처리할 때 개발비입니다. 그 개발비인데 주의점은 개발비를 고의력 무형자산으로 많이 잡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상각해서 지금 비용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익을 갖다 부풀리는 효과가 특이한다. 바이오 쪽에서 이런 것들이. 그래서 개발 단계 지출을 지금 무형자산으로 이렇게 처리하면 판매 부진이 일어나면 나중에 손상 차손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영업의 비용으로요. 그래서 영업이익을 왜곡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좀 주의해야 될 이 사항이 되죠. 게다가 제약 바이오 기업에서 무형자산을 처리해서 무형자산 손상차손을 하고 있지 않은지 자주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면 반복적으로 큰 금액이 손상차손으로 처리된다면 특이한다. 지금 주의해야 되는 무형자산을 많이 보유한 기업은 기업이 지금 계속 영업 적자가 발생하면 그 무형자산 손상차손으로 큰 폭의 손실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 재무 구조가 나빠지는 거죠.
무형자산 회계 처리해서 영업권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인수할 때 있죠. A 기업과 B에서 인수할 때 인수라는 것은 A 기업이 이 B 기업을 인수하는데 이 회사는 있죠.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말해서 합병은 하나로 이렇게 합쳐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영업권이 있죠. 그래서 무형자산 회계 처리할 때 개발비와 아까 지금 이야기 영업권에서 무형자산 손상자손이 요 밑에서부터 영업의 비용을 쭉 가면서 있죠. 부담치기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무제표에서 보면 무형자산 손상차손, 무형자산 처분 손실, 무형자산 처분 이익을 지금 찾을 때는 반드시 아까 다시 한번 이야기했지만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어떤 경우는 기타 수익, 기타 비용 이렇게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또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